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역시 칼 세이건의 정말 기념비적인 책이죠. 코스모스, 한국어판 발췌문입니다. 네, 워낙 방대한 책이지만 오늘 저희가 고른 이 부분들만 봐도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길고 또 흥미로운 여정을 걸어왔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발췌문들을 통해서 고대인들의 통찰에서부터 현대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주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이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이건 특유의 그 문체 있잖아요. 정말 광활한 우주를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듯한 수십억 개의 은하, 또 그보다 훨씬 많은 별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작은 존재인 우리가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거,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여정에는 고대의 사상가들, 또 평생을 바쳐 관측한 천문학자들, 심지어 실패한 실험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그 흥미진진한 지적 탐험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그 너머의 크기를 재려는 인간의 아주 오래된 열망에 관한 겁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에라토스테네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라토스테네스. 네, 흔히 베타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고는 아니었다. 이런 뜻으로요. 네, 근데 적어도 한 가지 업적만큼은 정말 알파급이었어요. 바로 막대기 하나랑 그림자만 가지고 지구 둘레를 계산해낸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었죠, 이분이. 그렇죠.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북쪽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같은 시간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이 차이에 주목한 겁니다. 아하. 그 차이를 이용해서 지구 전체의 둘레를 계산했다고요? 네. 태양 광선은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 두 도시 사이의 거리, 이건 당시에도 대략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긴 그림자의 각도, 이게 원 전체의 150분의 1, 7.2도 정도였거든요. 와. 이걸 이용해서 지구 전체 둘레를 추정한 건데 그 결과가 실제 값이랑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게 2000년도 더 전에 정말 간단한 도구만으로 우리 행성의 크기를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숫자 계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사람들 생각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게 인류가 처음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의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넓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측량 가능한 구체적인 행성.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사는 곳이 그냥 땅이 아니라 우주 속의 한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 계기였겠군요. 바로 그거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달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거기가 바로 이런 지식들, 물리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같은 것들이 막 모이고 융합되던 곳이었고요. 흥미로운 게 발췌문에 보면 1세기 지리학자 스트라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스트라본. 당시 지도들이 가까운 지중해 주변은 꽤 정확했는데 멀리 가면 갈수록 좀 부정확해졌다. 이런 내용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쩐지 지금 우리가 우주를 아는 방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태양계는 그래도 꽤 잘 알지만 멀리 있는 은하나 우주 끝은 여전히 불확실한 거 투성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식 탐구의 본질적인 모습 같아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모르는 영역으로 이해를 넓혀가는 거죠. 고대 지도 제작자들처럼 현대 천문학자들도 계속 관측하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우주 지도의 빈 곳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 지도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하늘로 한번 돌려볼까요? 천체의 움직임, 이 수수께끼를 풀어나간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밤하늘 별들은 대부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유독 몇몇 밝은 별들, 그러니까 행성들이 좀 이상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특히 그 역행 운동,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요. 이게 당시로서는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 즉
천동설이었죠. 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달, 다른 행성들이 다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게 가장 직관적이기도 했고요. 역행 운동 같은 걸 설명하려고 행성들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동시에 지구 주위에 큰 원을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체계를 만들었어요. 주전원, 이심원 뭐 이런 것들요. 당시 관측 기술로는 꽤 잘 들어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근데 뭔가 좀 억지로 맞춘 느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제안한 겁니다.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모델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아,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코페르니쿠스 역시 행성들은 완벽한 원 궤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내려온 믿음이거든요. 원은 완벽한 도형이고 하늘의 움직임은 당연히 완벽한 원이어야 한다. 아, 그 고정관념 때문에요. 네, 그 가정 때문에 실제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오차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드디어 요하네스 케플러가 등장하는군요. 발췌문을 보니까 이분은 우주가 뭔가 완벽한 기하학적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좀 신비주의적인 믿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했죠. 뭐 행성 궤도 사이에 정다면체가 딱 들어맞을 거라든지 행성 속도가 음악적 화음을 이룰 거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탐구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의 힘을 믿었던 거죠. 바로 그 점이 케플러의 위대함이죠.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이론들이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긴 그 방대하고 정밀한 관측 데이터하고 맞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와, 자기 아이디어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티코가 남긴 특히 화성 관측 자료를 가지고 정말 몇 년 동안이나 씨름을 합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발췌문에 보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요. 종교전쟁 통해 가난하기도 했고 심지어 어머니가 마녀 재판에 휘말려서 그걸 변호하러 다녀야 했다고요. 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연구를 계속했을까 싶어요. 아마 우주의 비밀을 풀고 싶다는 그 열망이 정말 강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랬을 겁니다. 결국 그 수많은 계산과 실패 끝에 발견한 게 행성들이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돈다는 것, 그리고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 이런 행성 운동 법칙 세 가지를 찾아낸 거죠. 이게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완벽한 원이라는 생각을 깨뜨린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법칙들이 순전히 관측 데이터에 근거한 경험적 법칙이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한 거죠. 아, 케플러가 어떻게를 밝혔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이라는 딱 하나의 개념으로 왜 형성들이 타원 궤도를 도는지, 왜 태양 가까이서 빨리 도는지 이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냈어요. 땅에 사과 떨어지는 거나 하늘에서 행성 도는 거나 다 같은 힘, 중력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하나로 통합시킨 거죠. 케플러가 발견한 그 경험 법칙들이 뉴턴의 이론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유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통합이네요. 아, 그리고 뉴턴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일화도 나오더라고요. 그 최소 강하 곡선 문제요. 아, 네. 당시 최고 수학자였던 베르누이가 유럽 전체 수학자들한테 도전 문제로 낸 거였죠. 어떤 모양의 곡선을 따라 내려와야 가장 빨리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네. 근데 뉴턴이 그걸 단 하루 만에 풀어버렸다고요? 네, 그렇게 전해지죠. 그걸 풀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개발해두었던 미적분학이라는 새로운 수학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건 그냥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기술하고 예측하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게 과학의 중요한 속성인데요. 바로 자정 능력입니다. 스스로 오류를 고치고 발전하는 능력요. 아,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으로 이어진 이 과정 자체가 그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과학은 스스로를 수정하고 더 나은 설명 체계를 향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모스 발췌문을 보면 별들이 정말 놀라운 정도로 다양하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젊고 뜨거운 푸른 별, 우리 태양 같은 그냥 평범한 노란 별, 또 늙어서 붉게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
그리고 생을 다한 백색외성이나 중성자별, 심지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까지. 정말 각양각색이죠. 밝기, 온도, 크기, 색깔 다 제각각이고요. 이런 별들이 우리 은하에만 해도 대략 4천억 개나 있다고요. 아, 정말 그 규모가 아득하네요. 네. 그런데 세이건이 여기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별들이 그냥 빛나는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우주의 원소 공장이라는 거예요. 원소 공장이요? 네. 별 중심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압력이 높잖아요. 거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볍고 흔한 원소인 수소 원자핵 여러 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고요. 네. 별의 질량이 충분히 크면 헬륨이 또 융합해서 탄소나 산소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 또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이런 원소들이 원래는 다 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말로 코스모스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하고 또 뭐랄까 가장 경이로운 통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와,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요. 내부에서 핵융합을 계속해서 주기율표에 있는 철, Fe까지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을 차례차례 만들어냅니다. 철까지요? 네. 그러다가 이 무거운 별들이 연료를 다 쓰고 초신성이라는 엄청난 폭발로 최후를 맞이할 때 그동안 별 속에서 만든 온갖 원소들을 우주 공간 전체로 확 뿌려버리는 거죠. 마치 우주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초신성 폭발로 퍼져나간 이 별의 재들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가스나 먼지 구름 속으로 섞여 들어가요. 네.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르면 이 물질들이 다시 중력 때문에 뭉쳐서 새로운 세대의 별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나 지구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결국 지구를 이루는 돌멩이, 바다, 공기, 그리고 여기 사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대부분도 아주 먼 옛날에 폭발했던 어떤 별의 잔해에서 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세이건이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는 별의 먼지, 스타스터프로 만들어졌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의 장대한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와, 우리가 정말 문자 그대로 우주의 자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놀라운 연결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별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술이 바로 분광학입니다. 분광학이요? 네, 별빛을 프리즘 같은 걸로 통과시키면 무지개처럼 색깔별로 쫙 나뉘잖아요.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근데 그 스펙트럼을 자세히 보면 특정 부분에 검은 선들이 보여요.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그 패턴을 분석하면 별의 대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온도는 어떤지, 심지어 우리한테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움직임까지 알 수 있어요. 빛 속에 그런 정보가 다 담겨 있군요. 화가 하나 있는데 과학자들이 지구 대기에서 수증기가 있다는 걸 분광학으로 확인하기도 전에요. 태양 스펙트럼을 분석하다가 당시 지구에는 없는 걸로 알려진 새로운 원소를 먼저 발견했어요. 태양에서요? 태양에도 없는 원소를. 네, 그래서 태양신 헬리오스의 이름을 따서 헬륨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나중에 지구에서도 발견됐고요. 이게 바로 관측과 분석이라는 과학적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태양계 안으로 좀 돌려볼까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찾는 현대 우주 탐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췌문에 보면 인류가 만든 탐사선들이 직접 다람 행성이나 위성에 찾아간 놀라운 사례들이 소개되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에 착륙한 하이언스 탐사선이요. 네. 이게 액체 메탄으로 된 강이랑 호수 그리고 뭔가 침식된 듯한 지열을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지구의 해안선이랑 너무 비슷해서 놀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액체 상태에 메탄이 있다는 건 그게 비록 물은 아니지만 지구처럼 뭔가 기상현상이라든지 지질 활동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거긴 온도가 영하 180도나 되니까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살기는 어렵겠지만요. 네, 굉장히 극한 환경이죠. 하지만 생명의 형태가 꼭 지구 같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타이탄은 여전히 아주 흥미로운 탐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탐사 대상은 역시 화성이죠. 특히 1970년대에 화성에 착륙했던 나사의 바이킹 탐사선. 이게 화성 토양에 미생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아주 야심찬 실험을 했잖아요. 네, 바이킹 1호, 2호 생명 탐사 실험이 핵심 목표 중 하나였죠. 근데 발췌문에서는
이 실험 결과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바이킹이 수행한 세 가지 생화학 실험 중에서 일부는 예상치 못한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화성 토양에 영양분을 줬더니 가스가 막 방출됐는데 이게 지구 미생물이 뭔가 먹고 가스를 내뿜는 거랑 비슷해 보였거든요. 오, 그럼 생명체가 있다는 신호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처음에 생각했죠. 그런데 동시에 토양 샘플에서 유기분자,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를 찾으려는 실험은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생명 활동처럼 보이는 현상은 있는데 정작 생명체의 재료는 없다. 좀 이상하네요. 네, 상당히 모순적인 결과였죠.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두고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과학자의 희생도 있었다고요? 울프 비시니액 박사 이야기요? 아, 네. 비시니액 박사, 바이킹 실험 설계를 도왔던 분인데 화성 환경이랑 비슷한 곳을 찾아서 남극의 아주 건조한 계곡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지 직접 탐사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정말 안타깝네요. 외계 생명 탐사가 그만큼 어렵고 또 위험한 도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비시니액 박사의 연구나 그 이후의 연구들 덕분에 바이킹 실험에서 나왔던 그 양성 반응이 실제 생명 활동이 아니라 화성 토양 자체의 특이한 화학 반응일 수 있다는 설명이 좀 더 설득력을 얻게 됐어요. 화학 반응이요? 생명체가 아니라? 네, 화성 토양에 풍부한 어떤 특정 점토 강물, 몽고릴로나이트 같은 거나 아니면 과산화물처럼 아주 강력한 산화제 같은 것들이 영양분과 반응해서 가스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생물이 아닌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론을 유보해야 한다는 거죠. 세이건이 자주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주장은 특별한 증거를 요구한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화성이나 다른 곳에서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는 아직 못 찾은 상태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어떨까요? 발췌문에서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걸 소개하던데요. 아, 드레이크 방정식. 네. 이건 우리 은하 안에 우리랑 교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이 과연 몇 개나 존재할까 이걸 한번 추정해 보려는 시도예요. 일종의 확률 계산식이죠. 확률 계산식이요? 어떤 요인들을 곱하는 건가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은하에서 1년에 새로운 별이 몇 개나 태어나는지, 그 별들이 행성을 가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 소위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이 탄생할 확률, 그 생명이 지적인 존재로 진화할 확률, 또 그 지적 존재가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우주로 신호를 보낼 능력을 갖출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곱하는 거예요. 와, 단계별로 확률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군요. 근데 그 요인들 중에 문명의 평균 지속 시간, FL이라는 게 특히 중요하게 언급되던데요. 왜 그런가요? 바로 그 지점이 드레이크 방정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생각해보세요. 앞 단계의 확률들이 아무리 높아서 우리 은하에 수많은 문명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만약 기술을 가진 문명들이 대부분 핵전쟁이나 환경 파괴 같은 걸로 스스로를 파괴해서 아주 짧은 시간만 존속한다면 그 평균 지속 시간이 매우 짧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랑 동시에 존재하면서 연락할 수 있는 문명은 거의 없겠네요. 바로 그거죠. 수많은 문명이 과거에 있었다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 나타날 수는 있어도 지금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문명의 수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FL 값에 대한 추정은 어떤가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아주 낙관적으로 봐서 수백만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주 비관적으로 고작 수백 년 정도에 불과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FL 값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은하 내에 교신 가능한 문명의 수 N이 10개 정도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문명의 기술을 발전시키면 필연적으로 자멸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N=1, 즉
우리 인류 문명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결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외계 지성을 찾는다는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 문명의 미래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다름들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이 결국 FR 값을 결정하고 그게 N의 값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하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오늘 코스모스 발제문을 통해서 정말 광활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지적인 여정을 함께한 것 같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구 크기를 쟀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행성 궤도의 비밀을 밝힌 케플러와 뉴턴의 통찰, 또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가 저 먼 별에서 왔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 그리고 운하 저편의 문명을 상상하는 드레이크 방정식까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세이건이 코스모스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지식이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문명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죠. 네. 예를 들어서 고대 세계 지식의 보고였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되고 그 안에 수많은 지식들이 사라진 사건 있잖아요. 이건 인류 지성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었죠. 어쩌면 그 때문에 과학 발전이 몇 세기나 늦춰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식이 그만큼 소중하면서도 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발췌문 후반부에서 언급되는 핵전쟁의 위협이라든지 환경 문제 같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죠. 맞아요. 인류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과학기술의 힘을 가졌지만 이걸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발췌문에서 잠시 언급되는 리처든슨 곡선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로운데요. 리처든슨 곡선이요? 그건 뭔가요? 영국의 수학자 루이스 프라이웰 리처든슨이라는 분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또 그 규모,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이의 통계적인 관계를 분석한 거예요. 전쟁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고요? 네, 놀랍게도 전쟁이라는 게 그냥 예측 불가능한 광기의 폭발이 아니라 마치 지진이나 홍수처럼 어떤 통계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걸 발견한 거죠. 와, 그럼 그 곡선이 뭘 말해주나요? 특정 규모의 파괴력을 가진 전쟁이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경향성인데요. 문제는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이 곡선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파괴,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핵전쟁 같은 것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리처드슨 자신도 강조했듯이 이런 통계적 경향이 곧 결정된 운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 끔찍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 또한 담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바로 여기서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증거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이 광대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겸손하게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칼 세이건이 보이저호가 아주 멀리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던 게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이 작디 작은 점 위에서 서로 싸우고 파괴할 게 아니라 서로를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유일하게 가진 이 보금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코스모스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우주적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에라토스네스의 측정에서부터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 문명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까지 이 많은 지식의 조각들 중에서 당신에게는 우리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나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류의 다음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